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수능 영어 초고속 리뷰예요. 그래서 28개의 독해 문제를 한번 최대한 빨리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여기에 제시되는 문항들은 한 문제 한 문제 제가 강의를 다 올려놨죠. 그래서 그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고속 리뷰 해서 전체 문제 보죠. 자, 18번 문제는 메일 형태로 글이 써져 있어서 목적을 묻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느낌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세요. 얘기를 해도 되고 속으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어렵다, 중간, 쉽다. 이 중에서 뭡니까 이건? 쉽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매우 높은 문제고요. 이거는 쉬운 겁니다. 그럼 제가 쉬운 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고 하나 더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디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처음과 끝인데 매일 편지의 특성상 맨 처음은 아니고 처음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쉬운 문제였고요. 자, 19번 신경 변화. 일단 난이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렵다, 중간, 쉽다. 쉽다. 그쵸? 하죠. 난이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제 소개했던 거를 잘 이제 적어서 그대로 말을 했네요. 고맙고요. 자, 19번은 하에 해당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처음과 끝이라고 그랬죠. 처음과 끝. 그 이유는 신경이 분명히 바뀌죠. 이건 신경 변화를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A란 신경이 나왔으면 그 신경이 반드시 변해서 맨 뒤에 B란 신경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19번 같은 경우는 글은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그렇지만 문제풀이는 매우 쉽습니다. 20번. 자, 이거의 주장이고요. 이거는 수능에서 나올 때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중간일까요? 쉬울까요? 쉬운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글을 딱 보면은 어렵게 나올 것 같거든요. 글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20번 문제는 좀 난이도가 낮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유형의 특징상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쉽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 주장은 처음과 끝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자, 21번 밑줄의 의미고요. 이거는 어렵다, 중간, 쉽다 중에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2021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이 21번이 좀 쉽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어렵게 꼽은 문항에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는 그 전에 나왔던 것보다 쉽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수험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고요. 그럼 이렇게 밑줄에 의미하는 거를 찾을 때, 자, 밑줄은 글의 중요한 내용, 핵심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비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전체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유형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요. 요지. 요지는 어렵다, 중간, 쉽다 중에? 그쵸. 이게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중간일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저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태까지 난이도가 상으로 갔던 적은 없었고요. 자, 일단 요지는 글의 중요한 내용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글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지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답지가. 자, 주제. 이거 어렵다, 중간, 쉽다 중에서? 아, 그래요?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수능 문제를 풀 때 답지가 영어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제목도 그렇고. 예. 그 답지가 영어로 나오면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답지가 영어로 나왔죠? 그럼 수험생들이 힘들어 해요. 이게 경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내신을 풀 때 일치, 불일치 이렇게 물어볼 때도 영어로 제시하면 정답률이 확 낮아집니다. 그게 뭐 그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일단 문제 자체는 이번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거가 분명했고 처음과 끝을 보면은 풀 수 있게 이렇게 나왔고 답지도 어렵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힘들어했을 문제에 해당하고요. 여러분 23번 주제 그리고 답지가 영어로 나오면 이거 어려워하는구나, 어려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세요. 여기 3점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3점짜리잖아요. 이거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능 출제 문항의 특징을 알아둬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은 좋겠죠. 제목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응용을 하면 답지가 영어로 나왔으니까 이거 어렵겠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어려울 땐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올해는 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가 제가 이따 총평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가 쉬웠어. 역대 수능 영어 사상 최고로 쉬웠어. 1등급 정답률이 12% 찍은 시험이야 이번에. 1등급 그러니까 1등급 정답률이래. 1등급 분포가 인원수가 12%를 찍은 시험이야. 12% 찍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아니 한 번도 없었어. 모의고사에서도 12%까지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쉬워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보세요. 제목 유형은 어려운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답지가 영어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목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글의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끝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머리에 박혀야죠. 자, 여기는 이렇게 제가 나란히 제시를 했고요. 자, 제가 이렇게 나란히 제시를 한 이유는 뭐겠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유형 풀 때 제가 일단 도표는 어떻게 풀라고 그랬습니까? 답지 1번 앞까지는 읽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디부터 보라고 그랬어요? 5번부터. 그쵸, 5번부터 이렇게 손을 딱 표시하네. 5번부터 이렇게 뒤부터 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연습을 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시간을 아끼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뒤부터 보는 게 헷갈려 해서 도리어 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뒤에 정답이 배치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자기가 풀지는 자기가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터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뒤부터 봐요, 뒤부터.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뒤부터 보면서 풀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유형을 풀 때 푸는 거는 잘 하는데 그런데 여기 물어보는 거를 일치하는 걸 물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걸 묻는 건지를 헷갈려가지고 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을 보면은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를 항상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 아껴서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의 근거를 꼭 지문에다 표시를 꼭 해요. 답안의 근거.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인 거야 라고 근거를 꼭 표시를 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두 개는 꼭 하시길 바래요. 이거는 스타일과 상관없이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형을 보면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건. 자, 29번. 자, 이거 어려워요. 어법은 어렵습니다. 이 어법 유형이 거의 탑5 안에 거의 항상 들어가요. 뭐 근데 100%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어법 유형을 쉽게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법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어법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법을 출제하는 지문은 그리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드러난 언어적인 형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를 물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벌써 쓰러지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해석을 하지 말고 어법에 초점을 맞춰서 보라고 그랬죠. 밑줄 친 어법들. 그리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몇 문제 풀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9문제 풀라고 그랬죠. 9문제. 그 9문제는 그 해의 고3 모의고사의 어법 문제들 그 6개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의 수능 기출 어법 문제를 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딱 9문제가 나와요. 그 9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어떤 어법을 공부할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적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중을 시켰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다 적중했다니까? 다 적중. 그리고 매년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무슨 쪽집게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법 문제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많은 영어 교육과 선생님들이 제대로 수능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그런다면 제가 한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법책 한 권 전체를 보기보다는 수능 어법 문제 풀이에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내용은 제가 매우 자세히 또 정리를 해서 강의를 올려놨죠. 이거 어렵습니다. 이건. 근데 올해는 또 쉬었어요. 그건 전체적인 성향이 그래요. 전체적인 성향이. 자, 이제 다음 문제. 문맥상 어휘죠. 이거는 그냥 쭉 읽어야 돼요. 이거. 근데 읽는데 문맥이라고 하는 건 글의 흐름이고 글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 기준은 이런 어휘를 묻는 문제에서는 처음에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답지 1번이 시작하기 전에 문장까지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죠. 그거 그리고 그 흐름에 맞춰서 쭉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가 푼 답에 확신을 갖고 싶다면 각 그 답지마다 속한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대입을 하는 방식을 제가 추천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정말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자, 31번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동굴로 터널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배치가 또 기가 막혀요. 딱 중간에 있죠. 31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수험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기를 17번까지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18번부터 독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막 신나게 풀고 있잖아요. 신나게라고 할게. 다 맞을 거니까. 막 신나게 막 풀고 있는데 이제 30번을 만나는 거야. 이 31번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 31번 풀 때 그때 시간은 정상적으로 한다면 절반을 좀 넘기겠죠. 왜냐하면 45문제에서 3분의 1을 맞춘 거니까. 그리고 3분의 2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지치는 거야. 아 지쳐 하고.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야. 이 문항 배치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고저가 다 있다니까. 이건 교육평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심리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자기 컨디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 볼 때 초반에 의욕이 넘치죠. 의욕이 넘쳐가지고 근데 또 의욕이 넘칠 때 시험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저 풀이의 더 중요한 부분까지 오버해서 읽어. 정독해서 답지 꼼꼼히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진짜 어려운 문제,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문제에 쏟을 시간이 없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막 시간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컨디션을 잘 알고 이 시험이 돌아가는 거를 숙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빈칸부터 먼저 푸는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왜냐면 나는 불안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그게. 빈칸 뭐 31번에 5분 쏟으면 돼, 32번에 5분 쏟으면 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을 내가 충분히 벌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유형들을 빨리빨리 푼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체를 다 본 다음에 좀 힘들었던 문제들은 찝어가지고 거기를 다시 본 거야. 아, 그렇게 해서 3번을 봤어. 늘 3번을 봤다니까, 전체를. 그리고 잘 봤죠. 수능 잘 봤지,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저의 컨디션에 맞춘 거고요. 여러분도 자기의 컨디션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빈칸이 중간에 배치됐다는 그 구성의 특징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요 유형별로 배치 바꾸는 것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해지는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거 꼭 명심해. 자, 빈칸은 일단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항의 난이도를 누랄 땐 조금 어려워, 적당히 어려워, 아주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도 또 난이도가 있어. 그리고 빈칸 문제가 이제 중간 정도 나왔다는 건 사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빈칸은 몇 문제예요? 4문제죠? 근데 이게 같은 유형이 여러 문제 나올 때 특징이 있는데 절반은 어렵고 절반은 그래도 쉬운 편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그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쉬운 거를 보면 무조건 맞추는 게 좋죠. 그리고 어려운 걸 보면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찍어서 맞추는 겁니다. 근데 보통 찍을 때 그냥 눈 감고 다 찍는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걸려. 그렇지 않아? 고민할 때. 아니면 셋 중에 하나 할 때 있고. 그럴 때 마음 편하게 유형의 특징을 알고 산뜻하게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자학하지 마. 아, 역시 난 안 돼 하고, 나 머리가 정말 그런가 봐 하고 막 자학하지 마. 꼭 시험 볼 때 이런 애들 있잖아. 자기 머리를 쳐. 아, 하면서 이렇게 쳐. 그러지 마. 있어. 매년 한 명씩 있던데? 매년?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거긴 한데 안타깝죠. 시험 때 자기 때려서 뭐 할 거야. 기죽어. 그러지 말고, 아, 정말 내가 어려우면 쟤도 어려워. 다 어려워. 그러니까 찍어서 맞춰야지 하고. 근데 과학적으로 찍어서 맞춰야지 하고 웃어. 어차피 90점까지는 괜찮잖아. 1등급.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마음 편하게. 자, 빈칸 유형 들어가니까 이렇게 길어지긴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뭐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일단 빈칸이 전체적인 핵심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데 앞과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32번.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복기. 내가 어떻게 풀었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저는 그래도 빈칸 유형치고는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소재가 괜찮았죠. 그렇게 어려운 소재는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면 3번이 답이었는데 3번에서 this strategy라는 말로 앞을 받아주고 전환점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2021학년도 수능 영어의 빈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 글의 주제를 담는 것보다는 주제대로 나가다가 비트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31번, 32번이. 그런 포인트가 나온 거야. 그런 게 나오면 이제 힘든 거야. 저처럼 수능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풀어오고 분석한 사람들은 이제 이 변화를 알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빈칸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중간에 구멍이 뚫렸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 아직 정리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그렇지만 이제 등장했죠. 빈칸이 중간에 뚫리면 어떤 내용이 나온다? 전환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수능 기출로 두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죠, 이제. 하나의 패턴. 근데 이 패턴을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자, 빈칸이 맨 뒤에 있는 거고요. 빈칸이 처음과 끝에 있으면은 그래도 쉬운 편에 좀 쉽다는 것보다는 그냥 전통적입니다, 이게. 주제 전체를 묻는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죠. 뉴로 이미징 테크놀로지 와닿습니까? 신경 영상 와닿니? 한국말로 해도 잘 안 와닿을 것 같은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뉴런 나오고. 근데 33번에 소재 두뇌 있잖아요, 두뇌. 이게 굉장히 핫한 이슈예요. 교육계에서 또 그렇습니다, 교육계에서. 두뇌과학 해가지고 이게 수년 전부터 이거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뇌과학 얘기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뭐 친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는 친숙함이 덜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두뇌 쪽으로 나오면 혹시 여기 자연계 지망하는 학생들 있으면 두뇌과학 쪽으로 책 한 두세 권을 읽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이 유용하니까. 수능 영어 풀이에도. 그리고 국어도 그러지 않을까요? 비문학 독해라도. 두뇌과학. 자, 34번입니다. 자기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하고. 뭐 빈칸의 기본값은 어렵다죠. 저는 쉽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교육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개인의 특징 때문에 이 내용이 친숙해서 더 쉽게 와닿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 지문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친숙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개인차 지문의 소재의 친숙함에 대해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이 지문이 쉽게 여겨지긴 했지만 글쎄요, 그게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쉽지 않다고 느꼈을 이유는 또 뭐냐면요, 빈칸이 좀 부정적으로 가고 있죠. 부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교육 통합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헷갈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빈칸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같은 문장에 있는 어구를 보세요. 주절. Then one ought not to conclude. 이렇게 되어 있죠. 부정 어구로 나와 있죠. 그래서 빈칸과 관련된 부분 또는 빈칸의 바로 앞뒤 여기에 부정 어구가 있으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팁을 또 말씀을 드렸네요. 빈칸에 물을 때 부정 어구가 있으면 특별히 주목해라. 알겠죠? 그리고 빈칸의 앞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빈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one ought not to conclude 에서 not이 또 주목할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뭡니까? 35번부터 39번까지는 흐름이죠, 흐름. 그 흐름이 관계없는 문장과 순서와 문장 넣기, 이 세 가지로 또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흐름을
말씀을 드릴 때 제일 먼저는 답지 1번이 시작하기 전까진 기준으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 기준을 분명히 잡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어진 글이 있으면 또 그거를 정리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어지는 1, 2, 3, 4, 5의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걸러내라고 그랬습니다. 3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35번의 답은 3번이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분명하죠. 글을 쭉 읽다 보면은 광고가 나올 부분이 없어요. 광고가 확 느껴져. 이거 이상한데? 하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번이 답이어서 이 35번이 참 쉬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글의 내용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있었지만 답지가 좀 많이 분명히 보였어요. 네. 하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35번부터 39번까지 어려워요. 이것도 기본값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36번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흐름을 푸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주어진 글이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A, B, C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푸는데, 제가 이런 흐름의 문제를 풀 때 네 글자의 풀이법 말씀드렸죠. 네 글자로 이루어진. 그게 뭡니까? 접으로 시작하죠. 접대관내. 그렇죠. 접대관내. 그래서 35번부터 39번을 풀 때는요, 접대관내란 네 글자를 미리 쓰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접대관내, 접속사, 대명사, 관사, 내용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이으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제시된 답지를 보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6번 쉬웠어요. 이게 내용도 그렇고, 내용으로 이것도 참 많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답이라는 게 드러나죠. 노골적으로. 자, 37번입니다. 일단 글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너지 사용, 그거의 비용적인 측면, 저는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하지만 이거는 접대관내라는 키워드 중에서도 그 접속사와 대명사의 연결이 되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어렵지 않았고요. 하지만 내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글은 어려운데 풀이는 쉬운 문제를 풀 때 제가 요령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넘기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표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문제풀이에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안 읽어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러내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고, 그거는 계속 제가 해왔잖아요. 문제마다 다 해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시고요. 자, 이 문제, 문장 넣기. 일단 주어진 글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글은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준은 어디입니까? 글의 아래 있는 글에서 답지 1번까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 접대 관내에 맞춰서 또 풀어보라고 그랬죠.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자, 이 문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게.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still과 not pinpointed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wickedness라는 어휘가 등장했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단서들을 보면은 문제를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소재도 뭐 어렵지 않고.
자, 39번입니다. 저작권에 관한 거였죠. 뭐 아까 전과 동일한 유형이니까 풀이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렵다, 중간, 쉽다 해서? 이게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왜냐하면 개념이 굉장히 어렵죠. 익스프레션과 아이디어 이셉, 그러니까 생각 그 자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쉽진 않았고요. 이 문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 문제는 풀리긴 풀립니다만 수월하게 풀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라고 그랬죠. 그겁니다. 그치? 이거 잘 이렇게 표현하네. 리액션 되게 좋은데요? 네. 제가 지금 어렵다고 코멘트를 단 문제들이 두 문제 있었죠. 명심하세요. 자, 40번 요약문. 요약문은 제일 먼저 아래 제시된 요약문을 보고 풀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약문의 내용을 이제 볼 때 그 공교육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공교육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건전한 거를 바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요약문을 생각하면은 답지가 더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약문 가지고 풀긴 풀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답지의 범주를 한 두세 개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요약문으로 이 정도가 답일 거라고 좁힌 다음에 요약문은 그래 핵심이잖아요. 처음과 끝을 보라고 그랬죠. 처음과 끝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쭉 읽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과 끝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의 풀이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이 문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중간인 경우가 매우 많고, 근데 이 요약문은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요약문 소개할 때 편견을 깨라고 그랬죠. 길면 쉽다. 그 이유는 풀이의 근거가 그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편견을 깨고, 그렇다면 이제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힘들어했을 이유는 저는 분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벌써 질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죽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길면은 아싸, 풀이의 근거가 엄청 많아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임하세요. 실제로 요약 유형은 중간 난이도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간 난이도도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길이에 압도돼가지고 자기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나는 크다고 생각해. 게다가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번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시간이 없는 거야. 이때부터 들리는 거야. 촛소리가. 째깍 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뒷부분은 그러니까 수험 상황에서의 뒷부분에 배치된 문제는 늘 시간을 생각해야 되더라고. 그 생각이 들어요. 초침이 벌써 들리면은 심리적으로 밀리는 거야. 몰입되면은 초침이 안 들려. 진짜 시험을 잘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주 그냥 시험 상황에 숙달이 돼가지고 시간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가서 전체를 다 풀면은 시간이 남아. 그게 진짜 잘 보는 거야. 나는 그랬어. 그러니까 하도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을 보지 않아도 가게끔 해야 돼. 그 정도가 돼야 돼.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뭐 가는 거지. 저기 뭐 다들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 정도가 되면.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 그게. 그 정도로 숙달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40번부터는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그 전부터 그래. 시간이 없어. 초침이 들려. 심장이 뛰어. 그러니까 잘 안 보이지. 그렇지만 여러분은 시간을 아끼면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시간 아끼는 것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서 적당히 시간을 안 배가지고 이런 40번 볼 때 아싸! 풀이군과 많은 문제 봤다 하고 푸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저는 요약문 가지고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보태면
처음과 끝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이게 한 중간 정도. 자, 이제 1지문 2문항 이렇게 되고요. 일단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하죠. 기니까 이제 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는데 1지문 2문항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건 늘 제목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제목 고르는 건 쉬웠습니다. 영어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저는 답지가 더 쉽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휴먼이 3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휴먼 나온 건 다 빼고 그리고 1번에 인바이러멘털 아니었죠. 그거 빼고 애니멀 나온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풀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시간이 없어. 그 지문을 다 못 봐. 그래서 답지만 보는 거야. 그 휴먼 나운에 공통적이네 하고 걸러내고 그 애니멀하고 인바이러멘털 중에 하나가 찍어야 되는데 마침 애니멀이 많이 나와. 그래서 찍은 거야. 그래서 맞는 애들이 또 있다니까. 아니 대한민국 수험생이 몇십만 명인데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해가지고 안 맞은 사람이 과연 0명이겠어요? 아니야. 지금 나중에 이거 올릴 거지만 내 지금 얘기하는 거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있어. 아 내가 그랬는데 하고 있어. 여러분도 뭐 내신 볼 때 그렇잖아요. 문제 안 봤는데 이거 답지만 보고 찍었는데 맞았어. 근데 어떤 거는 정말 꼼꼼히 봤거든? 둘 중에 하나 고민해서 했는데 틀렸어. 있잖아.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답지 구성이 배려해서 낸 거야. 배려해서. 일부러 이렇게 내셨을 리 없어. 절대로.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배려해서 낸 거라고. 저는 그래서 참 그 따뜻한 마음씨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41번은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 이제 1지문 2문항에서 늘 두 번째 부분이 힘듭니다. 두 번째 부분이. 예. 지금은 어휘로 나왔어요. 예전에는요 빈칸으로 나왔습니다. 빈칸일 때도 힘들죠. 근데 어휘로 나왔으면은 다 봐야죠. 다 이 긴 거를 꼼꼼히.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42번은 어려웠다. 자, 1지문 2문항 이렇게 봤고요. 이제 1지문 3문항입니다. 1지문 3문항 만날 때 여러분 시간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모의고사는 다 봤을 거잖아요. 어땠니? 여유 있게 이렇게 만나니? 그것만 늘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침이 막 이제 막 종소리로 들리죠. 땡땡 하고 이렇게 짝깍짝깍이 아니라 땡땡땡땡 하고 이렇게 들리잖아. 막 가슴이 막 뛰어. 그러니까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뛸 거야. 근데 이제 어차피 뭐 모의고사 뭐 안 들어가 하고 이렇게 대충 보는 사람은 벌써 느껴져. 빨리 찍고 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해봐. 실제 수능이라고 얼마나 가슴이 뛰겠니? 진지하게 그 시험을 잘 보고자 임하는 사람은 엄청 뛸 거야. 저도 수험생으로서 이렇게 시험을 치를 때 그 몰입이 돼가지고 그 긴장감과 그런 거는 지금도 느껴져요. 그때 그 현장하고 그때 그 시험지 나눠주던 분 모습하고 내 앞에 있던 사람하고 그게 지금도 느껴진다니까. 내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난 거야. 그래도 느껴져. 그때 그 긴장과 아침에 나와서 엄마가 나 이렇게 해주고 했던 게 다 기억이 나.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 이게 엄청 큰 거야.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합리화하지 않을게. 다들 겪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게. 다들 겪으니까 너만 엄살 피지 마가 아니고 그건 아니고 다들 힘든 거고 그래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이 만난 어른들은 다 그 과정을 거쳤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어른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당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부당한 면도 있겠죠. 고쳐야 되는 부분, 더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건의를 해서 바꾸셔야죠.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무지하게 많이 계십니다. 공부를 막 열심히 하면서 바꿔야 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쪽으로. 지금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자, 아무튼
이제 1지문 3문항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난이도 자체가 되게 쉬워요.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있다면 시간이 없어서 이 길이에 압도돼가지고 놓치는 거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정답률이 높긴 했는데, 이 유형을 풀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문제부터 먼저 보고 한 문제씩 보고 그 문제에 필요한 부분을 풀라고 그랬죠. 그래서 43번은 순서인데, 이 순서는 각 단락의 처음과 끝을 보고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근데 A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봐야 되겠죠, A 단락은. 그리고 44번에 가리키는 대상은, 자, 44번의 질문에 해당하는 등장 인물이나, 어쨌든 44번 풀이를 위해 등장하는 거는 몇 명 또는 몇 개예요? 늘 2개죠. 늘 2개입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지문에서 여러 사람이나 여러 사물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44번에서 물어볼 땐 2밖에 없어. 셋을 물어보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펠릭스하고 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션 할 때는 S로 이렇게 하고 펠릭스 할 때 F로 했습니다. 그런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5번은 이건 다 봐야죠. 근거를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되고. 자, 여러분, 그 수능 문제를 볼 때는요, 2가지를 꼭 보시길 권합니다. 전체 정답률하고 고난이도의 정답률. 고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 정답률의 수치가 수능의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전체 정답률은 여러분이 내가 개인 문제를 풀면서 내가 직접 느낀 그 난이도하고 모집단이 되는 수많은 수험생들의 그 결과하고 비교를 하면서 기준을 잡기에 유용합니다, 이게. 근데 평가원에서는 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건 기밀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건 뭐냐면, EBS와 매자로 시작하는 사교육 기관이 있어요. 매 땡땡땡땡 D 해가지고 다 아실 거예요. 그 2 기관에선 그냥 공개해요, 그 자료를. 그래서 늘 모의고사마다 그 2 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다운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EBS는 고난이도만 집계하고요. 이제 이번 수능에서는 고난이도 10위까지 독해 문제, 최고로 어려웠던 것부터 10번째로 어려웠던 문제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긴 하는데, 매자로 시작하는 그 기관은 전체 정답률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또 등급 가는 문항도 이렇게 표를 집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 2 자료를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합니다. 앞으로 수능이 이렇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실 필요는 없지만 내가 풀고 느낀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을 비교하는 건 좋아요. 활용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이 2 자료는 제가 또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수능 기출은 기준이에요. 제가 계속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시기에 따라서 수능을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학년 그리고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수능 기출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수능 기출 수능을 여러분 볼 거잖아요. 수능 영어를. 그러면 여러분 수능 영어를 본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뭐겠어요? 수능 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 영어를 풀려고 하면 수능 영어를 알아야죠. 근데 그거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한 거죠. 그리고 풀고 이제 그거를 분석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한 거는 그 분석과 정리를 도와드린 거죠. 그래서 수능이 이렇고 내가 현재의 수능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선행 조정한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실력이 된다면 중3 겨울방학 때 하는 게 좋고요. 실력이 된다면. 근데 실력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고1 겨울방학 때까지는 딱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리고 고2 여름방학 때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약간 늦은 감은 있어. 내 느낌은 그래.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뭐 치명적이진 않고. 그리고 정말 막 그러면은 고2 겨울방학 때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알아도 돼요? 여러분이 이제 고2 될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지나고 지금 보이지 않는 고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2 겨울방학 전의 시간, 그러니까 기말고사 마치고 나서 고2 겨울방학 할 때까지의 시간이 비어. 그때가 비어. 그러니까 그때 뭐 괜히 허송세월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 이제 고3이니까 마지막 즐거움을 누려야지 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막 그때 가족 여행 잡고 막 그래. 근데 그러지 말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마치고 2학년의 겨울방학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 해의 수능 기출을 제가 지금 한 대로 쭉 보세요. 제가 지금 한 대로. 모든 과목을 그렇게 봐. 모든 과목을. 근데 뭐 그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보충 수업을 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하긴 좀 그럴 것 같은데 EBS 같은 데서 그 수능 본 날 또는 그 다음날 강의 찍어서 올려놓잖아요. 매우 빨리. 그 강의를 보면서 아 시험이 이렇구나라는 거 알아둬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감을. 꼭 명심해요. 제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그렇게 본인이 직접 감을 잡은 다음에 공부하는 건 달라지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수능 영어 기출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고 잘하셨어요. 잘 볼 거야 수능 영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번에만 끝이지 마시고 올해 2학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도 적용을 하셔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올해도 또 뭐가 바뀌네요. 바뀌어. 근데 그건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수능 2021학년도 수능 영어의 총평을 이제 마치고요.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능 그날 기적이 일어난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